오늘은 음악을 먼저 좀 나갑시다. 지난주 과제 갖고 간 거 했어? 혹시 그 문제 다 풀었어요? 아니 그 문제가 잘못 온 것 같은데. 아, 59페이지. 그치? 19페이지 아니고 제가 잘못. 자, 거기 교재 펴보세요. 땅끝이라는 작품, 이건 학교에서 했지, 그죠? 내용 설명 잠깐 드리면, 자, 여기 있는 그림 봐봐, 그림. 그림 보자. 같이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자, 땅끝은 내가 원래는 이제 뜻은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지명을 말하는 것이긴 한데, 이 내용은 그냥 뭐 전라남도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야. 이 사람이 어릴 때 뭘 했냐면 그네를 탔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네를 이렇게 탔는데, 제 생각에는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타진 않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지? 생각하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타는 건 아닐 텐데, 이 그림의 느낌으로 봐서는 여기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안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물이 어디냐면, 제가 생각에 여기에 장애나 시련 같은 게 있는 거죠. 그지? 그죠? 그러니까 뭐 내 맘대로 다 돼요? 다 되진 않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그네를 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건너가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네를 올라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네를 탄다는 건 무슨 뜻인 거야? 현실을 넘어서서, 그치, 도전을 하는 거야. 저기 이상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고 그러면, 나는 뭐 유럽의 한복판, 유럽이래. 미국의 도시가 이름이 뭐지? 타임스퀘어. 뉴욕 있잖아요, 뉴욕. 그지? 그럼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있는 건물에 막 엄청 높은 유리벽이 있는 건물에서 내가 일할 줄 알았어, 나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학원에서 있죠. 현실에서 학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줄 알았지. 근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1년에 어떤 내용, 1년은 어릴 때 내용이야. 어릴 때 꿈과 이상을 막 꿈꿨던 시절에. 그래서 산 너머 노을을 보려고, 꿈을 찾으려고 그네를 힘차게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 열심히. 이런 걸 무슨 이미지라고 그래? 상승도 있고 역동이라는 거야. 막 힘차게 자기 꿈을 쫓아가는 거야. 그 지금 좋은 얘기했는데, 그네는 특징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벗어날 수가 없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그네의 한계예요. 그게 누구의 인생인 거야? 우리의 인생인 거야. 우리가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돼요? 막 잠이 오는데 막 공부가 잘 될까? 쉽지 않죠.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 그러면 공부도 안 되는 게 현실인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다 보면 계획은 크게 세우지. 나 이번 시험 때 몇 점 맞을 거야. 나 이번에 계획대로 할 거야. 계획은 세워.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불렀는데,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이 말은 내 꿈과 이상은 좌절되고 만 거지. 그때 뭘 느껴요? 허무라는 걸 느껴요. 허무.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좀 어려운 설명을 좀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그네가 바닥에서 뭐해? 사람이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되니? 좌우로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나. 그럼 그네는 뭐를 비유하는 거야? 어린 시절 꿈꿨던 거를 실패한
나를 비유하는 거지, 나. 이해돼? 그럼 내 모습을 뭘로 그린 거야? 삐걱삐걱 떨고 있는 그네줄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제가 체크해놨는데 삐걱삐걱이라는 말은 청각적 이미지와 떨고라는 시각적 이미지. 이 떨고 있는 거는 시각적이죠. 삐걱삐걱은 소리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좌절된 나의 모습을 그네에 비유한 거다. 오케이? 그럼 원관념이 누구야? 나고 보조관념이 누구야? 뭐야? 그네줄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학교에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뭘로도 볼 수가 있어? 나 대신 누가 나의 좌절감을 나 대신 그네줄이 대신 드러내줘. 그럼 이거를 객관적 상관물로 원래 보기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이거를 감정이입으로 봤어. 그네가 떤다가 뭐야?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허무감에 떨고 있다, 몸을 떨고 있다 이렇게 봐서 감정이입으로 봤는데 그건 요새는 아닌 걸로 보고 있어요. 요새는 아닌 걸로 보고 그냥 그네는 누구 대신 떨고 있는 거야? 누구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야? 내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감정이입도 알려주죠.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빼박이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교재상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자 지금 된다고 돼 있어. 그러면 그럼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네, 누나요. 누나? 응. 날씨가 자 녹화 중이라 빨리 하세요. 자 그다음 보세요. 계속 봅시다. 그럼 이거를 제가 수정을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 학교에서 뭐로도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감정? 혹시 다른 반은 다르게 얘기해 줬어? 이라고 해줬어요? 이게 옛날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이거를 감정이입으로 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감정이입으로 보는 것보다는 연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 뭘 보면 이렇게 연상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네줄이 떨고 있는 게 마치 누구 같아? 내 모습 같아. 이런 비유 정도로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이거를 감정이입으로 보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오바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요새는 그래서 이걸 감정이입으로 잘 안 보는 추세예요. 안 보고 그냥 객관적 상관물 정도로는 처리를 해주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감정이입이면 뭐가 따라와요? 오늘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네줄이 인간의 감정을 가진 거니까 뭘로 봐야 돼? 의인법으로도 봐야 돼.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그냥 상황만 비슷한 걸로 보면 의인법이 안 돼요. 원래. 그냥 그네가 떨고 있는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보면 의인법으로 볼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되는 거 없어요.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직도 또 순수해서 나비는 아까 뭐랑 똑같아요? 노을과 똑같죠, 그죠? 이 두 개는 똑같습니다. 어릴 때 나비를 쫓듯 아름다운 빛의 땅끝을 갔어요. 잘 봐. 여기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늘이라는 단어나 눈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인다 그랬지? 긍정의 의미도 되지만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 중의법이라 그랬어. 기억나시나? 그래서 여기 보면 땅끝을 찾아. 그럼 땅끝은 어떤 곳이야? 어릴 때 뭐를 찾으러 갔던 곳. 내 꿈을 추구했던 곳이 됩니다. 처음에. 거기에 내 꿈이 있을 거야. 내 희망이 거기에 있을 거야. 그리고 찾아갔어요. 이상적인 공간이죠. 찾아갔지. 근데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래서 어릴 때 깨닫는 게 여기 끝이 아니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설명했잖아. 내가 희망이나 꿈만 갖고 있다고 다 돼요? 그게 안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는 뭐냐면 아름다움을 쫓아서 갔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움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가지고 싶다고 끝나는 거야? 대학 가고 싶으면 끝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치열하게 살아가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지각하지 말고. 네? 만약에 내가 수업을 잘 못 들었으면 어떻게? 오늘 윤희가 아침 일찍 와서 보강도 하셨어요. 이런 게 자기가 뭐 하는 거야? 안 될 때 되게 만드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봐봐. 그러나 자 봐봐. 꿈만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현실이 안 받쳐줘. 그래서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 끝에 서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땅 끝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거의 포기하기 직전의 상태를 말해. 땅 끝이란 거야. 우리가 봐봐.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 그럼 뭐라 그래? 내 한계가 왔어. 그럼 뭐라 그러지? 아 이제 난 끝이야 이러잖아. 그죠? 여기 땅 끝은 극한적 상황을 말해. 내가 더 이상 이거를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아. 난 이거 못 이겨낼 것 같아. 이런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좌절의 순간인 거죠. 근데 여러 번 겪어봤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았냐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물론 뭐 해야 돼? 반성하고 성찰을 좀 해야죠. 그지? 똑같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번에 공부를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똑같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조금 바꿔서. 그렇다고 막 다 뒤집어야 돼? 그런 것도 위험합니다. 원래 하던 거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야. 근데 그걸 갑자기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던 거에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서 또 도전해보는 거죠. 그래서 땅 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 여기는 극한의 상황. 이걸 화류법으로 표현한 거야. 얘네? 파도가 원래 무생물인데 생물처럼 막 땅을 먹고 들어와. 먹어. 땅을 막 먹으면서 들어오는. 조금만 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나는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돼 안 돼? 꿈을 추구하면서 막 파도를 막 이겨내요. 막 바다로 뛰어들어? 그럼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큰 착각을 하는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막 우리 인생은 세 가지로 나뉜대요. 열정기가 있고, 그다음에 권태기라는 게 오거나 절망기가 온대요. 그러니까 막 열정적으로 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일이 막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럼 권태기가 온대요. 그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두 가지래요. 열정기에는 이 열정이 뭐 할 거라고 생각해? 계속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권태기는 어떨까? 이 권태가 그것도 역시 계속될 거라고 착각을 한대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뭐가 오냐면 성숙기라는 게 온대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한 거잖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되면서 망했어. 예를 들어서 1학기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셔서 1학기 중간고사 잘 봤어요. 근데 기말에 망쳤네? 그럼 뭐가 오지? 좌절이 오죠. 그럼 공부하기 싫어져요, 대부분 애들이. 그렇다고 기말고사 때 열심히 안 한 거냐? 아니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돼? 다른 애들이 막 더 잘하거나 내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내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서 좌절해버리고 이제 내신을 뭐 해버려? 던지죠. 포기하는 거. 근데 선생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해봐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봤던 시험을 다시 리뷰를 해봐야죠. 오답을 해보면서 내가 뭐가 공부가 잘못됐고 뭐를 조금 더 했어야 되고 그럼 다음번에 또 해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성숙기라고 그래야 돼요. 이해되지? 내가 이런 게 부족하다를 받아들이고 또 다시 열정을 살려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걸 성숙기라고 한다고 그러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했어요. 누구세요? 연락이 안 되시던 그분인가요? 네. 왜 연락이 안 됩니까? 저 씻고 있네요. 진짜 네, 들어가세요. 여기서 뭐 수업을 한다고? 수업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린이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연락이 안 되면 안 했던 것 같아요. 12시 반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군요. 깜짝 놀랐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아버님도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저 연락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가 왜 이 작품의 제목이 땅 끝인 거야? 땅 끝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니? 희망을 주는 공간이게 됩니다. 봐봐. 전라남도 해남의 땅 끝에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넓은 바다가 있죠. 우리가 보통 시에서 바다를 향해서 뭘 날린다는 건 무슨 뜻이니? 저 바다 건너를 향해서 꿈을 꾸는 거죠. 원피스 같은 만화 아세요?
그죠? 거기 보면 주인공인 루피가 뭐예요? 바다를 보면서 자기는 해적왕이 되겠다며 꿈을 꾸잖아요. 바다는 우리에게 뭘 뜻합니까? 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따뜻하면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뭐가 있죠? 땅끝은 육지의 끝으로 파도가 역으로 나를 집어삼키려고 들어오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절망의 공간이기도 한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잘 안 될 때도 뭐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다음 단계로 나가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뒤에 넘어가 보시면 이 사람이 그네를 타면서 막 희망을 품었던 어린 시절을 지나서 아마도 절망을 겪어야 됐던 한 30대, 40대를 지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작가가 깨달은 건 뭐예요? 살기 위해서는 뒷걸음질만 하나 된 거예요. 현실에 맞춰서 살긴 살아야 되지만 이제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 맘먹은 대로 다 돼요? 안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삶이라는 건 어때?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닥쳐든다라는 표현이 있어. 이게 화류법이지. 알지? 파도가 막 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그 시기에 그러면 나는 여기서 포기해? 아니야. 그런데 라는 곡이 나오지. 이게 성숙이에요. 사람이. 인식의 전환이 여기 2번 있어. 처음엔 뭐지? 아, 내가 꿈꾼 대로 잘 안 되구나 하면서 아, 내가 꿈이라는 게 아,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게 안 되나 봐. 이럴 때가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하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데 자, 이상해. 뭐가 이상한 거야? 이 위태로움 속에 즉 쉽게 말하면 뭐 속에? 절망이라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뭐지? 힘들어도 참고 어떻게 할 수 있는 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제 말해도 돼요? 봐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1학년 때부터 나는 무조건 1등이야 계속. 전 과목 100점. 그래서 대학을 갔어. 그럼 아름답나? 재수없죠. 그렇잖아. 그래. 그건 그냥 천재인 거야. 그치? 그런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은 뭘 겪은 적이 없어요? 절망이나 좌절을 겪은 적이 없죠. 그런 게 감동을 주나요?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야? 지금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뉴스는 다 보시는구나. 뜨니까, 그지? 그 사람이 원래 근데 젊을 때 사업했다가 말아먹어가지고 빚이 10억인가 그랬대요. 20대인가 30대 초반인가. 근데 그거를 막 쓰리잡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한 거야? 다 갚고 지금이 된 거야. 근데 이번에 또 뭐 이제 주식회사 하나 차렸잖아. 더본이라는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큰 호텔하고 거기 음식점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큰 게 있어요. 가봤는데 괜찮아요. 아, 운영 잘하시네 그랬는데 몇 년 만에 지금 또 사업 확장한 게 문제가 돼가지고 요즘 언론에 막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잘 이겨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뭐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한번 크게 실패해본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다시 뭐 해본 사람이야? 이기고 사업을 다시 읽어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웬만해서 뭐 하지 않아? 좌절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뭐 이렇게 욕먹는다고 그런 사람 크게 타격 없어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삶에는 뭐가 있어서 10억이라는 빚에 위태로움이 있었죠. 근데 그걸 뭐 한 거야? 이겨내고 자기가 원하던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받는 거야. 그지? 그 사람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요새 이제 누가 잘 나가면 약간 시기 질투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해? 막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막 댓글을 엄청 세게 달죠.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네가 못하니까 남이 잘 되면 뭐 하는 거야? 배 아파서 그러는 것 같아. 요즘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의미 없어요. 내가 내 할 일을 뭐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걸 깨닫는 거야. 이해되니? 세상은 항상 아가리를 쳐들고 나를 뭐 하려고 그래? 잡아먹으려 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친구라고 다른가?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 친구를 버릴 수도 있죠.
경기 세상 아니에요? 잔인한 거잖아요, 그죠?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자, 것이라는 말은 그런 것을 뭐 했어? 깨달았어 이런 뜻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것이 이 작품은 자 뭐뭐 했다는 것이 하니까 문장 구조가 어때? 비슷하지? 이걸 뭐를 반복한다 그래?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 그러고 것이라는 시어도 반복됐다 이렇게도 맞는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땅 끝은 늘 젖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땅 끝이 늘 젖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니? 땅의 끝이야. 그러니까 절망이고 극한 상황이지만 젖어 있다는 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야? 바다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젖어 있다는 게 안 좋다는 뜻이 아니고 젖어 있다는 건 뭐야? 그 땅의 끝 다음에 항상 희망이 존재한다. 바다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끝 해남에 가보고 깨달은 거야.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나 다음에 또 와야지. 힘들 때는 뭐 보러 오는 거야? 땅끝에 가서 그 땅끝을 보러 가는 거야. 그래 여기가 끝이 아니지. 다음이 또 있지. 라는 거고. 그래서 봐봐. 말투는 야 뭐뭐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그냥 깨달음을 얘기하는 말투 같지만 실제로는 이 작품 굉장히 강한 뭐가 있어요? 의지가 들어있는 작품이야. 이해되시나요? 화자가 굉장히 강한 긍정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표현법 같은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요거하고 우리 지난주에 수업했던 작품들하고는 내가 정리해서 빈칸 형태로 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오늘은 일단 진도를 뺄 겁니다. 진도를 빼고 다음 주부터는 요걸 정리해서 문제풀이 핵심적인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미 이제 한 4주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았던 것 같지만 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어는 4주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2주 남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탐구 과목 안 할 거야? 사회, 통합사회 하셔야 되죠. 그지? 그다음에 통합과학도 하셔야 되죠. 학원 안 다니시면 더구나 개인 공부도 좀 하셔야 될 거니까. 좀 보시면 되고 학교에서 혹시 시험 범위 아직 안 나왔어요? 뒤에 미스터 방하고 그럼 저거는 그 대화의 원리는 그건 안 나와요? 안 들어간대요? 네. 와 개꿀. 왜냐면 나 그거 되게 재미없어 수업하기가. 근데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겼어. 뭐야? 시험 범위가 얼마 안 돼요. 4단원밖에 안 되잖아. 소단원 4개. 근데 쌤이 외부시랑 새 질문 주셨어? 그거 보여줬어요? 그 외부시. 그러면 나 보내줘야지. 근데 아직 하나밖에 안 주셔가지고. 아. 되게 좀. 근데 하나는 빨리 보내주세요. 제가 수업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못 받았어요? 우리 먼저 나가지 뭐. 세린이가 또 중요한 걸 또 챙겨줘요. 그럼 세린이가 그런 거 좀 나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좀 보내줘요. 알았지? 그래. 우리가 진도를 먼저 나가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리하고 문제 풀고 해서 완벽해졌을 때가 한 2주 남겨놓고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다른 거 할 여유가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수학이야 뭐 계속 해야 될 거고 영어도 많죠. 많지. 근데 국어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어. 그래서 좀 빨리 끝내놓고 여유가 있으면 사실 국어 하나 잘 본다고 지금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국어를 제일 잘 봐야 됩니다. 저랑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못 공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 가려면 어쨌든 수학을 잘 보셔야 되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좀 챙겨가면서 하셔야 돼요. 한국 과목도 요즘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빠요. 내가 보기엔 니네 되게 바쁠 것 같아. 자 여기 챙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이와 질문 아니에요? 어떤 문제 풀이와 질문. 그거는 저기 개인 아까 이따 클리닉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수업을 나가야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9페이지가 없어요. 9페이지.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수업 때 다 정리가 안 되거나 뭐 오답을 다 못할 수도 있죠. 이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수가 한 2-3명 정도 되면 개인별로 다 충분히 볼 시간이 되는데 뭐 애들이 좀 많으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카톡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을 잡아서 질문을 좀 하셔도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이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요청하시면 다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문태준의 194이 열차라고 있는데 얘는 그냥 표현법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양에서 하동 지나 이거 구체적 지명이죠.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구체적 지명이고 하동 지나 삼량진 이것도 구체적 지명이죠. 지나 이렇게 되니까 요 시예요. 자, 이렇게 생긴 시를 뭐라 그래? 처음 보실 텐데 이걸 산문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내리지 않고 그냥 옆으로 쭉쭉 써. 자유시 중에서 자유롭게 쓰는 방식 중에서 마치 소설이나 설명문이나 이런 거 쓰듯이 옆으로 쭉쭉 쓰는 방식을 산문시라고 한다. 그럼 산문시는 이게 운율이 잘 살까 안 살까? 잘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뭔가 끊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못 살려고 음보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제가 동그라미 맞췄는데 간해를 몇 번 하는 거야. 그지? 간해를 한 12회, 13회 정도 해요.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많이 만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 그럼 무슨 구조가 반복돼? 뭐뭐 하듯 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유사한 동사 구조가 반복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어디에 붙어서 나올 거야?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땅 끝에 붙어서 나올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점하고 뭐야? 차이점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진화, 물금 진화, 부천 간에, 세량의 객차를 달고 가네, 뭐 가네가 계속 가네. 또 밑에 보면 북천 사람은 하만 사람을 부르네, 하만 사람은 마산 사람을 부르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팔과 꽹과리 불고 치듯 시끌시끌 덜커덩거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시끌시끌이나 덜커덩은 소리를 내거나 소리와 관련된 부사들이에요. 이제 부사어라고 그러죠. 음성상징어도 부사어예요. 그래서 무슨 심상이라고 그래 이런 걸? 청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야? 젖먹이 아이와 젊은 연인과 축하객이 가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죠? 아까 함안도 나오고 북천도 나오고 마산도 나오는 거 보니까 기차가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돼요? 각 지역과 지역을 뭐 해주는 거야? 연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기차 안에서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차는 기차의 특징은 뭐예요? 기차역이라는 특징은 여기저기서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 모여 있죠. 사실 기차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나중에 대학 가시고 직장 가시면 저는 옛날 대학교 때 제주도에도 있었고 다양해요. 지역이 다 달라요. 뭐 대구 사람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그 다음에 간에 젖먹이 아이와 침침하네 눈매 가스름한 김천 출신의 나도 끼어서. 자, 침침하고 눈매가 가스름하다는 게 묘사법이에요. 그죠? 묘사예요. 김천 출신의 모양을 설명하거나 색상을 설명하거나 이제 위치나 형태를 설명하는 거 우리가 묘사라고 그러죠. 원래 묘사는 무슨 뜻이야? 묘자가 그릴 묘자입니다. 그림 그리듯이 설명한다 이런 뜻이야. 내 얼굴이 눈이 가스름한데 약간 침침해요. 여기 다크서클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김천 출신의 나도 기억하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지역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돼 있어? 이 지역에 껴 있는 거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냇물에 고무신 미끄러지듯 떠내려가네. 소나기 구름 실어나듯 널 가득하네. 그 다음에 계속 가네. 그리고 여기 보면 고무신, 문온, 제가 까만색으로 네모쳐 놓은 거 있어요. 보자기 이런 단어들은 어디 가야 볼 수 있는 단어? 좀 옛날이거나 아니면 시골에 가야 볼 수 있는 물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시어라 그래? 향토성이 좀 짙은 시어라 그럽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지명을 말할 때는 어떤 느낌이 있어? 그 지역에 간 듯한 느낌. 그걸 토속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향토하고 토속은 마치 같은 것처럼 쓰이는데 조금은 달라요. 토속적이란 말은 그 지역스러운 걸 토속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왜 그 지역에서 만나는 상품을 뭐라 그래요? 토속 상품이라고 그래요. 알죠? 그지? 근데 향토적인 건 뭐냐면 시골스러운 거 이런 뜻이야. 조금 달라요. 그죠? 근데 대부분 보면 서울 기준에서는 다 시골이고, 그죠? 부산도 시골이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부산 뭐 이렇게 보니까 거기 지명이 나오면 그건 향토적이거나 토속적이거나 둘 다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렇죠? 그래서 보자기에 풀어놓은 시간만큼 조금씩 역마다 연착하면서. 자, 기차가 연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기 기차 문태준이 얘기하는 194의 열차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좀 지금 너무 바빠, 급해. 그러면 조금 봐주는 거야.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여기서 많이 내려. 그러면 기차장이 막 서두르지 않아요. 빨리 내리세요 이렇게 안 하고 기다려주면서 가는 거야. 그게 어울러져 사는 방법인 것 같아. 라는 걸 얘기하는 게 문태준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문태준 작가가 약간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조금씩 역마다 연착했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여유를 가지고 남들이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딘 거야? 194이 열차였다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빡빡하지 않죠 시간?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스터 방을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문법을 하다 말았어. 문법을 싹 다 알려주지 못해서 자, 미스터 방은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다 읽어드리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시는 짧으니까 그냥 제가 다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시면 되긴 하는데 소설은 다 읽으면서 수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수업 준비는 다 했으나 그렇게 하는 방식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읽은 데만 묻게 돼요. 그죠? 이거 아직 학교에서 안 나왔죠? 그래서 제일 좋은 공부법이 뭐냐면 소설은 자기가 읽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면 왜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 막 요약해놓은 거 아시죠?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요약 알죠? 뭐 30분 만에 몰아보기 이런 거 아세요? 알아 몰라? 자 그런 거 보면 대충 내용은 알죠? 줄거리는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지? 정말 중요한 디테일한 장면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중요한 장면이 다를 수 있어요. 학교에서 소설을 시험에 낼 때 꼭 주석에서만 낼까?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안 내요. 갑자기 어디 부분에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모의고사 보셔서 아시지만 니네 지금 같은 연도에 지금 태어난 애들이 뭘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시험 분석해보고 고난도 뭐 테스트 해봤는데 독서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독서를 못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면 소설을 못해요 애들이. 유튜브에 너무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스스로 뭐 해보는 능력이 떨어져.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능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게 떨어지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인물 간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 의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광고인데 광고는 아니고 지금 모의고사 보셨는데 성적이 좀 어때요? 만족스러우세요?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내신 기간에서 지금 모의고사 하고 막 그런 시간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수업 중에 지금 모의고사를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어머니 물어보시길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제가 간단한 오답 영상이나 이런 걸 좀 올려드릴 테니까 해야 돼요. 근데 어디를 많이 틀렸는지 알아야지 오답 영상을 좀 올려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니? 오답을 해주려고 해도 그래서 오답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시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들어간다고 네? 진짜로? 그럼 더구나 지금 중요하네. 근데 다 들어간다고? 들어간다고 하셨어. 풀로? 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뭐가 들어가는지 얘기 아직 안 해주신 거죠? 오케이? 힘든 얘기. 자, 그러면 어찌됐건. 그래서 일단은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시험지 가지고 계시죠? 아니요, 버렸어요. 버리면 어떡해요. 시험 보면 반드시 시험지를 버리지 마세요. 구기거나 태우거나 이러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막, 지리치 찢어가지고 막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음 시험도 또 망쳐요. 반드시 오답을 하셔야 되고, 오늘 가셔서 그 시험지에 이렇게 보셔서 자기 몇 번 틀렸는지 좀 체크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셔야 돼요. 이제 다 해주시면 안 돼요. 골고루 많이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보내줘 보세요. 그러니까 버려가지고. 그래도 기억나는 거 좀 체크해봐요. 시험지를 좀 체크해봐요. 최대한 기억나는 거 해봐.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게
고3 아니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이렇게 고3 3월 모의고사 치면 시험지 다운받아서 대충 틀린 게 기억은 날 거야. 그래서 체크는 해보셔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못 해드려요. 그거는 왜냐면 1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번호로 찍어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요 영상이 한 3시간짜리가 나와요.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틀린 거보다 아예 못푼게 더. 못 푼 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못 푼 거는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부족한 건 괜찮아요. 시간이 부족한 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이해되시나요? 30번 이후로 거의 다 틀렸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틀린 건 상관없다고요. 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쫓겨서 많이 틀린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못 푸는 건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번대에서 끊겼어 문제 풀다가 그럼 그 뒤로는 거의 막 날아가면서 풀었어. 그럼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자기 실력을 알 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익숙해지면 해결이 어느 정도 돼요. 처음 보셔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짜로 뭐 독서를 못하는 건지 문학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문법을 못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게 잘. 그렇게 봐서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애들이 맨날 물어보면 선생님 저는 문학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뒤집어 보면 독서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선생님 근데 저는 독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문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조금 지금은 막 지금 내신 기간이 막 급한 건 아니니까 조금 시간을 내서 혹시 못 풀었던 문제 있으면 마저 풀어보시고 답지 보고 채점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내가 정말로 이거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풀 수가 없을 것 같거나 아니면 이거 시간 안에 못 풀 것 같은 것들을 나한테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가볍게 너무 심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내신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시험에 들어간다 그래도 다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독서 같은 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문학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일단 그거는 학교에서 확정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보실 거는 이제 미스터방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소설을 보셔야 돼요. 근데 소설은 갈래상 특징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소설은 갈래상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건 좀 적어놓으세요. 자, 소설은 무엇의 문학이라고 해요? 소설과 희곡을 묶어서 갈등의 문학이라고 불러요. 갈등의 문학. 또는 이걸 사건이라고 그러죠. 사건. 그죠? 서사라 이거를 서사적 문학이래요. 갈등의 문학이라고 그러고 그 소설을 뭐라고 하냐면 서사갈래라고 그래요. 서사. 서자가 말할 서자고요. 이 사자가 이야기 사자. 이야기를 말해주는 갈래. 그죠? 그리고 소설의 3요소가 뭐니?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뭐 구성, 문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3요소가 있어요.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예, 이게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게 각각 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중학교 때는 이건 그냥 외우셨을 텐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도 보셔야 되고 이러려면 소설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소설을 보실 때 인물을 보라는 게 뭐냐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뭘 보는 거야? 가치관을 보셔야 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배우야 그러면 내가 이게 대본을 받았어. 그럼 뭐부터 하니? 배우들은 뭐부터 하냐면 인물 분석부터 해. 그럼 내가 이 인물을 잘 몰라. 그러면 연기도 잘 못하는 거죠. 소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장에 가서 내가 처음 보는 소설을 받았어. 이번에 암소라는 소설이 올라왔죠. 인구. 이해가 잘 되던가요? 그 생각보다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니 한글로 돼 있는데 왜 못 푸는 거야? 그것도 뭐 비문학도 아니고 독서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소설인데 못 푸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건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태어나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너 왜 자꾸 니꺼 안 먹고 남의 거 먹어요? 이렇게. 남의 거 먹어. 아니 그거 되게 막 자기 것인 것처럼 그럼 갖다 놓지 말든가요. 그냥 거기서 드시면 되지. 이게 되게 친한가 봐요. 화를 낼 것도 한데. 자, 장난이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그럼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를 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1학년 때 우리가 소설을 좀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예를 들어서 미스터 방 같은 경우는 이 미스터 방에 나오는 주인공이 가치관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친일파. 아니, 얘는 친일파는 아니고 기회주의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스터 방 같은 경우는 기회주의자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돈만 되면, 나한테 이익만 되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조선이든 상관이 없어요. 빌 붙으면 되는 거야. 나한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이자 뭐예요? 이기주의자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건인데, 사건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아무 사건이나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건이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런 걸 드러내는 거나, 혹은 가치관이 충돌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갈등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학교 때 내적 갈등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내적 갈등은 뭐야? 자기 안에서 충돌나는 거야. 그럼 자기 안에서 뭐가 충돌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현실적인 문제가 충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아, 이거 훔치면 안 되는데 돈이 지금 없어. 도둑질을 할 거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도둑질을 안 할 거냐? 이거 사이에 갈등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가족들이 막 굶고 있어. 그죠? 가난이라는 현실에서 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냐?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야. 그게 내적 갈등이죠. 외적 갈등은 뭐예요? 그래도 다 같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서로 먹겠다고 하는 거야. 싸우는 거.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외적 갈등이죠. 그래서 외적 갈등은 인간과 인간이 싸울 수도 있고, 얘도 영화 중에 뭐 있어요? 자연재해와 싸우는 것도 있죠. 그 인간과 뭐야? 자연이 싸우는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내가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사회에서 밀려나, 그럼 인간과 뭐야?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해돼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때문에 개인이 갈등을 합니다. 이건 인간과 사회 구조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소설에서 갈등은 되게 중요하다. 그럼 이 작품의 갈등은 뭘까요? 이 작품의 갈등은? 이 작품은 실제로는 갈등이 별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 드러나요. 마지막에 드러나긴 하는데, 마지막도 사실 진짜 갈등은 아니에요. 이 작품의 진짜 갈등은 뭐냐면, 이 기회주의자였던 미스터 방이라는 사람이 이 미군 소위 있어요. 미군 소위한테 이렇게 영어 번역을 해주면서 자기가 굉장히 큰 부를 누리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렸던 부가 어떻게 돼? 한 방에 날아가게 되는 소설이거든요. 그럼 미군 소위와 사이가 좋았다가 사이가 나빠지면서 자기가 누리던 권력이 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기회주의자가 뭐 하는 거야? 망하는 소설이에요. 기회주의자는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갈등이 뭐냐면 작가가 갈등인 거야. 작가가 누가 싫은 거야? 이런 기회주의자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은 비판하려는 작품이에요. 비판. 이런 기회주의자나 이기주의자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 후손들이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배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중요한데, 배경은 그 당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이 기회주의자가 막 많았던 시절이 언제일까? 배경은 일제강점기 지나서 어디가 됐을 때? 광복이 됐을 때를 기점으로 작품이 쓰여져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가 많았겠죠. 그래서 여기 김주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따가 보시면 주사라는 사람이 나오고 방산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렸고 광복 때는 미군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에 빌붙었다가 재산 다 털리고 망한 인간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광복에는 이제 미군한테 들러붙었다가 망한 인간 둘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최만식이라는 작가가 광복 이후에 어떤 기회주의적 인생을 사는 있는 사람들을 풍자적으로 좀 비판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시면 이거는 집에서 좀 읽어오실 건데 제가 지금 다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리고 이따가 30분 정도 문법을 좀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보시면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미스터 방이 처음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아까 여기 나왔던 백주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시작합니다. 아까 백주사는 뭐 했던 사람이라고? 친일파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친일파였다가 평민들에 의해서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몰수당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죠. 집이 아예 폭삭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수를 하려고 누굴 찾아온 거야? 이 방산복이라는 사람을 찾아온 거야. 방산복이 요새 권력이 좀 있거든. 미군 등이었고. 근데 이 사람한테 부탁하려고 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탁을 받는 입장인 방산복은 어떠니? 옛날에 백주사가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망하고 이제 방산복이 엄청 잘 나가. 그러니까 막 거들먹거리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이 미스터 방은 뭐가 심하냐면 사실 생긴 건 되게 못생겼어요. 되게 못생겼어요. 거기 가운데에 보면 여기 방산복의 외양 묘사가 나오는데 공연히 그 툭 나온 눈방울에 부리부리하면 눈이 좀 튀어나왔어요. 약간 그림을 그려도 유명해서 이거 그림 많이 그렸었는데 눈이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약간 알아? 이렇게 생긴 인간? 본 적 있어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따구로 생겼어요. 이렇게 눈이. 그리고 코가요. 이 사람은 코가 정면에 이렇게 일자로 안 뻗어 있고 이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많이 휘었어요. 이렇게 코가 그래서 별명이 코삐뚤이 방산복이야. 근데 코는 여기 있는데 입은 여기 있어요. 또 겁나 못생겼죠. 약간 이렇게 생긴 인간이야. 그리고 되게 멍청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이 사람 실제로 멍청해요. 멍청한데 운 좋게 뭐야? 영어 몇 마디 배운 것 때문에 그 미군 소위에 번역을 해주면서 그게 번역도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궁궐 같은데 관광시켜준다고 데려가잖아. 그럼 근정전이라고 있어요. 왕이 뭐 하던데 직무를 보는 데가 있고 그럼 뭐 킹스 오피스 히어 뭐 이렇게 해줘요. 그러다가 뒤에 가면 이제 그 연회를 베푸는 장소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킹 드링킹 막 이렇게 설명해요. 왕이 술 마시고 놀던 데다.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을 접대하거나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야? 역사적 지식이 하나도 없어. 그렇겠죠? 이 사람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신발 수리해 주던 사람이야. 신기료 장수라고 해서 구두 같은 거 뒷구 갈아주고 이런 그냥 배운 게 없는 일자 무식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운 좋게 권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 작품은 방산복이라는 인물을 희화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갈등이 별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이 방산복이 어떤 인물이냐면 되게 허세를 엄청 부려요. 실제로 가진 능력에 비해서 운 좋게 잘 된 건데 되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허세를. 그 허세 부리면서 자기 권력을 막 자랑하다가 실수를 한번 크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저거 하면 안 되니까 너무 내용을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실수 한번 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다 날아가요. 약간 되게 통쾌한 소설이에요. 읽어보시면 그냥 읽을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셔서 이거 좀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특징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누가 적이라고? 방산복의 적은 누구야? 이 작품의 서술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는데 우리 옛날 고전 소설은 무슨 방식을 쓰냐면 판소리 사설 문체라는 게 있어요. 판소리 사설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저놈 좀 보시오 저거 저래가지고 저거 인간 부르시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뭐해? 등장인물을 막 까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의 최만식 작가가 그렇게 비슷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아까 방산복의 외양을 어떻게 해요?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거나 백주사나 방산복에 대한 평가 그걸 뭐라 그래? 편집자죠? 논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인물에 대해서 막 몰래
평가를 막 때려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써놓은 게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는 시간을 좀 두고 읽어야 돼서 지금 막 학교에서 아직 진도도 안 나오는 걸 저 혼자 읽어드린다고 여러분들 머리에 남질 않습니다. 요거는 읽어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런 장면 마시고 할까요? 잠깐만 쉴까요?